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인문 예술 분야의 그리기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비문학 제재를 공부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그 챕터는 인문 분야, 뭐 예술 분야,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뭐 과학, 그리고 뭐 기술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만나잖아요.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걸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인문 예술 분야의 그리기 이 파트 중에서 특히 이제 인문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해서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글이에요. 그래서 인문 제재에 해당되는 글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뭐 만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더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이제 뭐 성선설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베이스로 깔고 있다면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자. 122페이지까지 우리 지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인문 예술 분야의 그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인문 제재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딱 들어가기 이전에요. 일단 이제 이게 맹자의 사상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맹자의 사상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맹자의 사상에 관련된 거를 한번 같이 이렇게 먼저 한번 베이스로 보도록 합시다. 자, 맹자는요, 사람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요, 어떠냐면 바로 인의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인, 의, 예지로 대표되는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마음의 어떤 본질로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본질에 이게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제 착한 그 마음의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생륜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한번 본다면 맹자의 인의예지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죠. 볼까요? 맹자는 사람의 마음속,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 의, 예지에 착한 그런 본성의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인의예지의 네 가지 특성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원래부터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선한 마음의 네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원래부터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렇게 사람은 원래부터 본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바로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의예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인이라고 한다면 다 전부 한자예요. 인의예지. 자, 인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질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운 것은 잘 아시죠?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마음의 근원을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는 이제 예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양하고 양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라고 한다면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착한 그런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맹자는요, 이렇게 마음의 본질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인, 의, 예지의 착한 그런 네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본다면 제목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목을 내용을 본다면 자, 어떤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자,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가며 다른 부분을 이끌어야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맹자의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지문에서 보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런 선한
진한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것을 드러내는 거. 그 이너에지를 현실화시키는 거. 드러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은 누구나 이런 걸 네 가지의 착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맹자의 학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글의 종류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머리말이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이 글의 종류는 바로 이제 갈래는 설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말, 본문, 맺은말. 의 이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방금 얘기했죠. 마음에 관련된 맹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설명문에 해당되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말, 본문, 맺은말로 이어지는 이제 맹자의 견해니까 우리가 이제 맹자가 발음이 안 되네. 맹자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머리말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를 할 때 조금 약간 다르죠. 독서실에서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옆에서 누가 TV를 보고 있을 때 공부가 잘 돼요? 안 되죠. 저거 보고 싶죠. 보고 싶다고요. 누가 넷플릭스를 치면 보고 싶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은요,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이 분위기를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어떤 현실 권력의 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주변의 상황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선택을 했어. 내가 이 과를 가고야 말겠어.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야. 너 그 과 가면 취업이 안 될 거야. 너 그 과 가면 적응 못 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글에서 뭐였어요? 바로 맹자의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맹자는 자, 맹자의 생각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맹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맹자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맹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주장을 한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한 개인의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내가 이 대학에 이과를 가려고 선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아. 너 그 취업 안 돼. 너 거기 가면 적응 못할 거야. 라고 한다면 흔들리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그런 힘을 아무리 외부에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이과를 갈 것이야.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한번 넘어가 버렸네. 그대로 유지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 내부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그과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과를 가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누가? 바로 맹자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컨대 자, 그럼 그 예가 나와 있겠죠? 자, 예컨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설명문에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방식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시의 방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비문학 체제에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 비문학 체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면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 설명문에서 이것은 예시의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해를 돕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컨대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자 나와 있죠. 현명한 선비는 자 현명한 선비는 어떤다는 거야.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있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배웠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고려 말에서 조선초로 넘어갈 때 정도전이나 우리가 그 누구죠? 또 자신의 길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가졌던 바로 정몽주 같은 경우가 있었죠. 특히나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을 따르자라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고려를 따랐지만 조선으로 이제 다 노선을 틀었죠. 하지만 우리가 정몽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현명한 선비가 바로 정몽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의 도를 즐기고 나는 고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자신의 결정을 가졌다면 바로 어때요?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지금 고려는 지고 있는 애야, 우리 조선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지금 약간 조선 입장에서 조선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죠. 조선을 따르고자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꼬드겨도요, 이방원 같은 경우 아무리 꼬드겨도 우리 정몽주 같은 사람은 바로 현명한 선비에 해당되는 거야.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보실까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 고려 따라가면 안 돼, 또 조선 따라가야 돼, 고려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때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그렇죠. 나는 고려를 따르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맹자는 이러한 태도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부동심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걸 부동심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겠죠. 우리 맹자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한다. 자, 부동심 전부 한자로 되어 있죠? 부는 이제 안일 부자고 안 된다, no 이런 뜻이고요. 동은 움직인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예요. 우리가 심리 상태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한자로 했구나. 그래서 앞에 설명이 다 돼 있죠. 앞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 동요라는 것은 동자가 똑같이 이 동자예요.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부동심의 개념이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바로 부동심이라고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 보신다면 우리가 마음의 본질 인의 예지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생각이었잖아요. 그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야? 바로 마음이라는 거야. 자, 마음이라는 게 바로 선한 본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려면 이게 어떤 거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그대로 드러나야겠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부동심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결해서 본다면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하다. 그렇지? 왜 중시했는지 알겠죠? 자, 볼까요?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을 맹자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자, 왜냐하면 자,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맹자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부동심을 중요시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인간의 바로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야. 아까 인의 예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현실화예요.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그 선한 본성이 잘 드러나려면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아야 선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또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 그렇지, 인의 예지의 그 선한 그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그 마음을 부동심으로 딱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말이나 너 그거 하지 마. 감각적인 욕구 뭐겠어요?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 저쪽을 가고 싶다, 저걸 만지고 싶다 하는 게 외부의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외부의 요소들이 바로 사람들의 말이나 뭐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흔들려서 마음이 바로 어때요? 선한 본성이었던 인의예지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흔들리지 않는 거 부동심이 중요하겠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럼 부동심을 어떻게 수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볼까요? 자,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서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지언이라고 합니다. 지는 알지자 안다고, 그리고 언은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부동심을 수련하기 위해서 이유는 밑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양기가 중요하다. 양은 이제 우리가 기르다라는 거예요. 육성하다. 그리고 기는 기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운을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수련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야? 바로 지언과 바로 양기,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왜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언이 왜 중요할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음이 드러난 결과라는 거야. 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결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뭐 꿀꿀하거나 뭐 행복하지 않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럴 때 어때? 나 너무 짜증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거야. 그렇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그리고 또 마음에 그만큼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또 말이라는 거야.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해서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이 되겠죠.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선택하지 마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역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음을 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면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이해하는 지언이 중요하구나 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양기의 방식이 중요하다. 그럼 양기의 방식과 해당되는 건 바로 요 밑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왜 우리가 양기가 중요할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인간의 행동은요,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어떤 감각적인 욕구나 이것만 먹고 싶다, 저것만 한번 만져보고 싶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거 즐거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욕구, 육체적인 충동, 배고프다 뭐 이런 거 있지. 육체적인 그런 충동, 가고 싶다, 뛰고 싶다, 만지고 싶다. 자, 그런 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제 유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인 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을 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요소, 그게 바로 감각적인 욕구, 육체적인 충동이죠. 바로 그게 뭐야? 바로 기라는 거야. 그 외부적인 충동이 바로 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기를 좋은 기운이라면 키울 필요가 있겠고, 나쁜 기운이라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내 부동심을 어지럽히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라면 그것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그 외부의 영향이 바로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운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를 바르게 키우고 좋은 기운이라면 바르게 키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쁜 기운이라면 좀 눌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을 한다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부적인 요소를 다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까요? 아까 인의예지라고 하는 나의 선한 보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난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게 부동심이라고 했었죠. 부동심을 잘 수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말을 알아듣는 지언, 그리고 기운을 다스리는, 기운을 수양하는 양기의 방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맹자가 양기, 기운을 수련하는 것, 그것을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의 요소에, 외부의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마음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 그렇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요소에 해당되는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나의 그 꼬드기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 외부적인 요소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양기를 바로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머리말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이어서 봅시다.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부동심을 강조한 것을 바로 이제 또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마음이 한 개인의 바로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맹자는요, 방금 이 인의예지의 본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마음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마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중요한데 왜 마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다고? 이 중심에 해당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음이 되겠죠. 이 마음이 바로 몸 전체,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코, 그리고 발을 전부 이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드웨어라는 거야. 컴퓨터로 따지면 CPU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하드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CPU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들, 마지막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뭐 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시면 나와 있죠. 마음이 한 개인의 바로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중심부에 있는 마음이 나머지 것들을 전부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맹자의 생각이에요. 자, 맹자는 또 얘기하고 있죠. 자, 맹자는 마음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자, 보시면 질문의 방식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문답법이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은 바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맹자는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이 다른 것들을 전부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질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답을 하고 있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바로 마음과 감각기관, 그러니까 마음이 중앙에 있는 이 마음이 나머지 것들 있죠. 감각기관, 뭐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맹자의 설명은 이 마음을 선생님이 보시면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제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별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께 체크를 미리 해놨으니까. 자, 이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바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맹자의 또 여기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의 특징이에요. 바로 대조적인 이런 개념을 제시해서 맹자의 이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큰 사람을 한자로 쓰면 대인이에요. 이제 큰 대자에 사람 인자죠. 작은 사람 한자로 쓰면 소인이에요. 작은 소자에 사람 인자죠. 그래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아까 마음과 감각기관을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리고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 맹자는 바로 대인 있죠. 대인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을 한다.
갑자기 넘어가네. 아니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맹자는 바로 대인과 아까 넘어가서 대인과 소인은 아까 얘기했죠.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된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수양을 하느냐,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까 갑자기 여기 밑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쨌든 어떤 사람이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소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되고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수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말하자면 사람의 큰 대자 나와 있죠? 이런 큼과 그리고 작을 소자 나와 있죠. 이걸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맹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사람 안에 뭔가 이제 본성 안에 사람 내부에 뭔가 있다, 심성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맹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게 되는지 작게 되는지는 애초에 사람 안에 있는 거야. 그 사람 본성 안에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냐라고 또 물어보죠. 물어보고 있죠. 좀 질문을 하고 또 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문답법의 방식을 쓰고 있네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자, 큰 몸을 그대로 한자로 쓰면 이제 큰 대자에 몸체자예요. 이게 그대로 이제 한자로 쓴 거예요. 대체죠. 그러니까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몸, 이게 소체예요. 그래서 작을 소자에다가 여기에다 몸체자죠. 그러니까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맹자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때? 그 뭐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수양하느냐에 따라 다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큰 몸을 따르게 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몸을 따르게 되면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맹자가 바로 말한 큰 몸과 작은 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 말했죠. 맹자가 그 찬한 본성을 드러내는 요 마음이죠. 인의예지를 드러내는 마음 있죠. 이 마음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바로 큰 몸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잘 기르는 사람은 바로 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맹자가 생각할 때 나머지 뭐겠어요? 바로 감각기관이겠죠? 뭐 눈이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먹는 거, 입이라든가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그리고 다리로 걷는 거. 이 나머지 감각기관을 따르는 사람이 나머지 감각기관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작은 몸이 되겠죠. 그럼 이런 작은 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맹자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맹자는 요 큰 몸, 이게 뭐야? 아까 마음이었죠? 이 마음을 따르면 바로 이제 큰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였는데 바로 인의예지의 착한 본성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인의예지의 착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마음이었죠. 자, 그럼 그것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된다. 아니다. 이 감각기관이 하자는 대로 따르게 되면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좀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작은, 마음이 좀 쪼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 큰 몸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의예지의 그런 착한 본성을 따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뭐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눈, 입, 코, 그리고 입 이런 거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몸을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먹는 것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먹는데 내가 너무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는데 그거 먹어야지. 아우 즐거워. 먹는 거 너무 즐거워. 이것만 따른다면 바로 작은 몸, 바로 감각기가 먹는 입을 따른 것이죠. 작은 몸을 따르니까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네. 마음이 좀 작은 사람이네. 쪼잔한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마음의 큰 몸, 인의예지의 착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먹는 거 윤리적인 소비 생각해 보신다면 먹는 거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공정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커피를 내가 사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바로 그것은 그렇구나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의의지의 착한 본성을 따른 것이죠. 그렇죠. 공정하게 거래되는 그런 착한 본성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것이야라고 하는 의로움을 따른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행동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큰 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바로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어디 마음에 해당되고 작은 몸은 어디에 바로 감각기관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우리가 기르게 되면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마음을 기르면 인의의지의 착한 본성을 따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몸을 기르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줄을 막 이렇게 그어놓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줄 그어놓고 어떤 게 큰 사람일까요? 어떤 게 작은 사람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의의지의 착한 그 본성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면 큰 사람이구나. 단지 감각기관이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눈, 귀 그리고 입이 하는 일을 따르는 사람. 단지 먹는 거 너무 맛있다 즐겁다 그냥 이거 먹는 거에 치중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작은 몸을 따르는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어서 한다면 소비를 한다는 것은 손을 쓴다는 거죠. 손으로 뭔가를 사는 거잖아. 이제 그런 사는 거, 플렉스 너무 좋아, 사는 거 너무 좋아, 돈 쓰는 거 너무 좋아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한다면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소비를 하더라도 윤리적인 소비 있었죠. 아까 커피 공정 거래를 하는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비를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뭘 따르는 거야? 바로 큰 몸을 따르는 행위죠. 인의의지에 우리 의로움을 따르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바로 큰 몸을 따르는 큰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런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맹자에 따르면 자 맹자가 이제 이 마음 바로 이제 감각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또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큰 몸은 이제 마음이구나. 그리고 작은 몸은 감각기관을 따르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또 볼까요? 자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바로 마음 아까 얘기했죠. 마음과 그리고 감각기관 이제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이다. 자 이 두 개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귀나 눈 같은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것은 뭐라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을 따르는 거 바로 이건 작은 몸을 따르는 거라고 했었죠. 이제 귀로 듣는 거 더 재밌는 음악, 더 감각적인 음악. 여러분들 아무래도 음악을 들어도 이제 평소에 들어도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음악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랩도 좀 센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작은 몸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센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여러분들 평화로운 거보다는 좀 센 거 이런 것들이 더 조회수가 높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작은 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작은 몸들을 따르는 것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수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죠. 공부해! 했을 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능동적이라고 하지만 또 공부해! 라고 시켜서 하게 된다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작은 몸 같은 경우가 그런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보시면 그대로 보시면 작은 몸은 감각기관을 따르는 거죠. 바로 귀나 눈 같은 걸 따르는 거잖아. 봐봐.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렇죠. 우리가 귀나 눈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죠.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클래식이나 아니면 조용한 발라드나 이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조회수를 끌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조회수를 끌고 좀 자극적인 건 뭐겠어요? 아무래도 욕이 나온다든가 막 센 음악이 나온다든가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온다든가 좀 약간 뭐랄까 사람의 좀 자극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해줘. 클릭을 하게 되죠. 썸네일이 자극적이지만 보게 되죠.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 여부는 야 저거 보고 싶다, 저거 만지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의 그 감각적인 욕망, 그런 게 감각적이요.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또 결정할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잔잔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유튜브를 틀었는데 조금 더 자극적인 썸네일이 나온다면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작은 몸이요.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인 어떤 제약이나 사회적인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할 뿐 아니라 이제 감각기관에 따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왜 법적인 제약이 있죠? 우리가 뭐 이상한 동영상 이런 거 보면 법적인 제약이 있죠. 여러분 안 돼요. 자,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좀 더 자극적인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도 사회적인 규범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야. 아무래도 작은 몸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자극에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제약이나 사회적인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가 약간 이렇게 딱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그런 거를 잘 따라야겠죠. 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기관에 따르는 것은 그리고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지만 장발장 같은 경우 얘기를 보시면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감각기관이죠. 배가 고프다 라고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더 욕망이 커지게 되잖아. 그래서 배가 너무 심하게 고프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법적인 제약도 받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수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감각기관을 따르는 것에 대한 행동이 되는 거구나.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행동의 특징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큰 몸을 따르는 거 뭐라고 해서 마음의 인의의지의 차가운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러나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서 바로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건 수동적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다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내부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잖아. 자, 마음은요 바로 마음을 따르는 거 뭐라고요? 큰 몸을 따르는 거라고요. 큰 몸은요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구나.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어떤 꼬임을 당하고 추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추자가 이제 옮길 추자예요. 이제 밀다. 그래서 앞에 이게 한자예요. 앞부분이죠. 여기 손 숫자거든요. 이게 손으로 뭔가 미는 그런 거. 그리고 동은 역시 움직이는 거죠.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딱 움직이게 하는 거 있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그네 같은 거 앞으로 이렇게 탁 밀 때 이렇게 퉁 가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추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 자, 마음은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거,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탁 밀어지는 거. 우리가 그네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뒤에서 미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네가 앞으로 딱 가잖아요. 이제 그것을 추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탁 움직이는 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겠죠? 감각기관 아까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라고. 마음은 아니야. 큰 마음, 큰 몸은 아니야. 안 흔들려.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어떤 추동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의예지라고 했었죠. 자, 인의예지의 근거를 준다. 이 마음속의 본성에 있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의예지의 본성이라고 했잖아. 그것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의예지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 내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기관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또 큰 몸의 특징. 자,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는 달리 어떤다고? 바로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감각기관은 다른 것에 영향을 막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마음은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 자신이 마음 먹어.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그것은 내부에 있는 거라고 했죠. 아까 내부에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했죠. 내 내부에 있는 거야. 이내의 이제 착한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마음이야. 그리고 마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자, 그러니까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보시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인위의 본성이 드러난 거, 그것은 뭐라 했어요? 큰 몸을 따르는 거. 감각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거라고 했어요. 감각기관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를 맡는 거, 입으로 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걸 감각기관. 이걸 따르는 사람 뭐라 했어요? 바로 작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 두 개가 어때요? 특징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마음은 어떤다 그랬어요? 내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지 않고, 추동 아까 얘기했죠. 근해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거야. 마음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해서 인간의 움직이지 않는 그 본성, 타고난 본성, 인의의 착한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 능동적인 거,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음이야.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 알겠죠? 자, 하지만 마음과 우리가 대비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감각기관. 감각기관 뭔데? 귀나 눈 같은 감각기관은 다르다고 했죠? 어때? 얘는 얘 스스로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감각기관은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거 뭐? 바로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자, 그래서 외부 대상을 향한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 여부를 행위자가 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훔치게 되더라. 그렇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감각기관을 따르는 행동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따르는 행동, 그리고 감각기관을 따르는 행동, 이 두 가지의 지금 특징이 서로 다르구나, 반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예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자, 맹자는 바로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마음이 먼저 서게 되면, 마음을 따르는 행동, 이게 큰 몸이라고 했죠? 마음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바로 감각기관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맹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따르는 거, 바로 그 마음인 바로 큰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큰 몸이 작은 몸들을 다 컨트롤한다라고 했죠. 큰 몸이, 마음이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대로 쓰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는 못한다. 더 나아가 맹자는, 그러니까 맹자가 그래서 엄청나게 그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감각기관을 충족하는 작은 몸을 따르는 일이죠. 왜? 먹는 거 입을 따르는 것이죠. 마시는 거 입을 따르는 일이죠. 그렇죠? 입을 따르는 이야, 입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감각기관을 따르는 감각적인 욕구와 관련된 활동이죠. 그럼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바로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로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라면, 큰 몸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뭐 착한 본성, 인의 예지를 따르는 거예요. 의로운 거, 그리고 어진 거,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거, 그리고 지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 지를 지키는 거, 이런 거 인의지가 따르는 거, 인의지의 본성을 지키는 그 마음을 내가 따른다면, 그 큰 몸이 먼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일단 볼게요. 자, 즉 바로 쭉 이어서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서 뭐야 이게 뭐야? 바로 선한 본성을 따르는 거.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요게 뭐야? 요게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감각적인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행위의 어떤 목적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료수를 어떤 음료수를 먹었다. 음료수가 굉장히 맛있어요. 음료수가 너무 달고 맛있고 막 이래서 음료수를 아주 많이 먹었어요. 뭐 음료수를 먹는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충족하는 거야? 입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기관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럼 먹는다 자체는 바로 뭘 따르는 거야? 감각기관을 따르는 거니까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의 목적은 뭐야? 먹는다는 거지. 그치? 이 행위의 목적은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행위의 목적을 보면 되는 거야. 목적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먹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작은 몸을 기르는 것이네. 하지만 자, 음료수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음료수를 먹게 되면 뭐 여러분들 기부 챌린지 이런 거 아시죠? 어떤 뭐 아픈 아이들에게 기부가 된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음료수를 먹는다. 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요것의 목적, 이것의 행위의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먹는다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기부가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기부한다는 것은 어때? 의로운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야? 바로 선한 본성이라고 하는 큰 몸을 따르는 행동이 되는 것이구나.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각적인 욕구와 관련된 활동, 기부를 하겠다라는 목적과 관련된 음료수를 먹는 활동, 이것은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중요하게 봐야 돼?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음료수를 먹는다라고만 지문에 나온다면 먹고 마시는 행동만 하는 거구만. 작은 몸을 따르는 거다. 하지만 앞에 만약에 음료수를 먹고 나면 아픈 아이들에게 얼마간 기부가 된다. 기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음료수를 먹는다라고 이제 나온다면 이것의 이 행위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기부하는 게 목적이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것은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작은 몸의 행동이구나. 이게 큰 몸을 따르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행동이구나. 큰 몸을 따르고 있는 작은 몸의 행동이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행위가 나왔을 때 이 행위의 목적이 무엇일까? 단지 감각기관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선한 본성을 따르는 것일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작은 몸을 위한 일이죠. 왜? 먹고 마시는 거 입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기관을 충족하는 거잖아.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의롭고 인의예지죠. 인의예지에 따르려고 한다면 이거 뭐 큰 몸을 따르려고 한다면 선한 본성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 그 일은 작은 몸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작은 몸을 따르는 거야. 하지만 먹고 마신 일을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몸뿐 아니라 큰 몸,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바로 착한 본성을 따른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인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감각적인 욕구, 그치? 먹고 마시는 일에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바로 인의예지, 의나 예에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종속되어 있는 게 뭐야? 큰 몸 안에 바로 작은 몸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의로운 거, 예와 관련된 바로 큰 몸의 활동에 따르게 되고 있는 것이다. 큰 몸의 활동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큰 몸이 되겠고 이것이 작은 몸이 되겠죠.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그 행위의 목적을 보고 이제 큰 몸을 따르는가 작은 몸을 따르는가, 이건 작은 몸을 따르고 있지만 큰 몸도 따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작은 몸은 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맹자가 수동적이라고 했죠. 다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누가? 작은 몸이요. 감각기관이요. 자,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끌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몸이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큰 몸, 즉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고 있죠. 예컨대 있으니까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의 방법을 들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작은 몸이 이제 큰 몸에 이끌려가는 거, 마음에 이끌려가는 예를 들고 있네. 자,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 이게 뭐예요? 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요거 이는 이제 착한 본성이죠. 요거 뭐야? 바로 큰 몸이잖아. 큰 몸, 그렇지? 자, 요것이 들어. 그러니까 큰 몸을 지금 따르고 있네. 자, 이를 저버리지 않고 큰 몸을 따르고 있어. 그래서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 작은 몸은 따라오게 된다. 실천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이런 바로 착한 그런 선한 본성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큰 몸을 계속 따르고 있다면, 이런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작은 몸의 실천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 작은 몸의 실천은 어떻게 돼요? 바로 선한 뜻을 표현하는 실천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이 아까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몸을 잘 세우게 된다면, 올바르게 세우게 된다면 나의 따르는, 그러니까 큰 몸을 따르는 이 작은 몸의 행동은 선할 수밖에 없겠죠.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동기가 뭐겠어요? 바로 이제 큰 몸이 되겠죠? 이 큰 몸이 제대로 서 있다면 바로 실천인 바로 이제 작은 몸이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몸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자,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뭐예요? 바로 작은 몸을 따르는 행위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즉 작은 몸을 따르는 일, 작은 몸을 위한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누군가 뭐라고 한다면, 자,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먹고 마시는 일, 작은 몸을 따르는 일, 작은 몸을 위하는 일, 결국 작은 몸은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바로 큰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큰 몸의 영향을 받아서 몸속 안에 있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큰 몸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몸이 행동을, 이렇게 작은 몸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먹고 마시는 일, 작은 몸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바로 작은 몸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뭐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을 저버리고 인의예지, 그거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착한 본성이죠. 자, 그러니까 네가 먹고 마시는 일, 작은 몸을 따르는 일 가지고 누군가가 비난을 한다면, 작은 몸을 따랐다 라고 해서 그것이 비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로 그 작은 몸을 조절하고 있는 바로 큰 몸을 제대로 네가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바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이죠. 이 큰 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작은 몸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몸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을 저버리고 바로 큰 몸을 따르지 않고요,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먹고 마시는 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큰 몸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작은 몸에만 탐닉을 했기 때문에, 작은 몸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뭐예요? 바로 이제 본문 내용이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여기 위에 밑에 맺은 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맺은 말 부분을 봅시다. 자,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서 무절제한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작은 몸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작은 몸이 바로 이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서 무절제한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경우 이거는 외부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 외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작은 몸은. 자,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이끌려가서 무절제한 욕망이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외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술을 마시는데요. 자, 외부의 유혹에 빠져서 야, 더 마셔, 더 마셔. 이것도 맛있지 않냐? 이것도 괜찮지 않냐? 야, 이것도 맛있다. 라고 해서 술에 무절제하게 빠져버리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감각기관에 빠져드는 경우, 지나치게 작은 몸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요, 그 책임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왜냐면요, 우리 작은 몸은요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라고 위에서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절제한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을 경우에 입을 탓하는 거예요. 입을 탓하는 게 아니고 입이랑 연결된 마음을 탓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준다. 자, 이는 그 개인이 저지르고 있는 악, 나쁜 것에 대한 그 기원, 나쁜 것이 과연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준다는 거야. 자,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 각 개인이 저지르는 나쁜 것은, 자,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얘기했죠. 술을 무절제하게 마시는 경우에 입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의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실제로는 뭐라 그래서 입을 탓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입이랑 연결된 마음을 탓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을 탓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 마음이요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선한 본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선한 본성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과 연결된 감각기관도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결국에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선한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과 연결된 감각기관도 역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마음이요, 즉 큰 몸이요,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해 나갈 때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에,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작은 몸이죠. 그 마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선한 본성을 제대로 드러낸다면, 그와 연결된 눈, 귀, 코, 혀, 피부 등과 같은 오간 5가지의 감각기관,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잘 이끌 수 있겠죠. 선한 본성이 잘 연결된다면 어때요? 뭐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기관들도 선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끌어서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자, 그래서 마음의 활동에 어허이 착한 본성을 잘 드러내는 큰 몸의 활동에 어떤다고요? 감각기관 작은 몸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각기관이 중요하다고요? 아니겠죠? 바로 큰 몸을 바로 세우는 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 선한 본성을 잘 드러내는 거, 그리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랍니다. 따라서 마음의 뜻, 자, 마음이 향하는 거, 지향을 잘 붙잡는 거, 선하게 내가 잘 이끌 수 있는 거, 선한 본성을 따르도록 내가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수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계속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맹자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관련된 맹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갈래는요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은 뭐라고 했어요? 머리말, 본문, 매진말의 3가지의 우리가 이렇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주제는 큰 몸으로서, 이 마음이죠. 이제 마음으로서, 작은 몸 뭐죠? 자, 감각기관을 이끄는, 그러니까 마음이 감각기관을 이끌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음의 역할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설명문이에요.
자, 그럼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쫙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뭡니까? 별표 쫙쫙쫙쫙 해놓으시고 바로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개념 뭡니까? 바로 큰 사람 대 작은 사람, 큰 몸 대 작은 몸,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해서 맹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쓰고 있죠. 예컨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예시의 방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문답법,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를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와 관련해서 맹자는 이렇게 하고도 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즉 문답법의 방식을 사용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해서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자, 맹자에 따르면 마음은요 몸의 욕구와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다고요? 선한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바로 착한 마음의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바로 뭔가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 자, 맹자는 마음을 뭐라고? 큰 몸, 감각기관을 뭐라고? 작은 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비유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큰 몸이요, 작은 몸, 마음이 감각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마음이 어떠냐고요? 선한 본성을 제대로 잘 드러내는 그런 제 역할을 다 해 나가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특히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뒤에 이제 맺은말 부분과 핵심 정리까지 다 했네요. 굉장히 수고했어요. 이게 글이 좀 길고요. 혼자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수영으로서 알고 있다면 비문학 제재를 풀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요, 프린트 여러분들 그 내용 문제풀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선생님은 아까 카톡 온 거 있죠? 거기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